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국토의 약 80%가 거대하고 푸른 얼음 덩어리로 덮여있는 땅,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이곳은 북극점과 매우 가까워 내륙 지역은 1년 내내 영하의 기온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전체 면적의 겨우 1%도 되지 않으며 그 좁은 해안가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 거대한 섬은 북미 대륙의 캐나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캐나다나 미국, 과거 북대서양을 호령했던 영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린란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왜 이 거대한 얼음섬은 덴마크의 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왜 이 척박한 땅을 그토록 탐내며 사들이려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린란드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야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의 역사는 기원전 2500년경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인류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럽인들의 정착은 10세기 후반에야 이루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붉은 머리 에릭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살인사건에 휘말려 3년간 추방당한 그는 가족과 함께 서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그린란드였습니다. 유배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에릭은 사람들을 이 땅으로 유인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얼음뿐인 이 섬을 두고 초목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의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당시 지구의 기온은 지금보다 온화했던 중세온난기였기에 남부 해안가에는 실제로 풀이 자라기도 했습니다. 에릭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북유럽인이 이주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식민지 역사가 열렸습니다. 이후 13세기에 이르러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는 당시 북유럽의 강자였던 노르웨이 왕국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영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세기부터 지구가 급격히 추워지는 소빙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온화했던 기후는 매서운 추위로 변했고 농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다는 꽁꽁 얼어붙어 본국과의 무역선도 끊겼습니다. 농경 중심의 북유럽 정착민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져갔지만 원래부터 사냥에 능했던 원주민 이누이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15세기 중반 무렵 그린란드에서 유럽인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잊혔던 땅에 다시 덴마크의 깃발이 꽂힌 것은 18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당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하나의 왕국으로 합쳐져 있었는데 루터교 목사였던 한스 에게데가 사라진 북유럽 정착민의 후손들을 구원하겠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원정을 요청했습니다. 국왕 프리데리크 4세는 종교적 이유에 더해 고래 기름과 바다 표범, 가죽 같은 경제적 자원을 노리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에게데는 옛 선조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대신 이누이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며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의 시작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1814년에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한 덴마크는 킬 조약을 통해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노르웨이의 속령이었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는 덴마크의 영토로 남겨두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지배권은 계속된 것입니다. 이후 노르웨이가 독립하며 자신들의 옛 땅인 그린란드를 돌려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는 분쟁을 일으켰지만 1933년 재판소는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통치해온 덴마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는 공식적인 덴마크의 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린란드의 운명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독일이 덴마크 본토를 점령하자 미국은 그린란드가 나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이 땅의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질러 소련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덴마크에 1억 달러라는 거금을 제시하며 그린란드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제안을 꺼내들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언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치밀한 정치적, 지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와 국방입니다. 그린란드 북부에 위치한 투레 공군기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북극을 통해 날아오는 적대국의 미사일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극권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마저 자신들을 북극 근접 국가라 칭하며 영향력을 넓이려 하자 미국은 그린란드를 완전한 통제권 아래 두어 북극의 방어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입니다.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땅 밑의 보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가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을 확보하여 에너지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항로의 개척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푸크케를 관통하는 새로운 해상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항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운송거리가 기존 스웨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린란드는 이 새로운 북극 항로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을 점유하는 국가는 21세기의 새로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주민들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그들은 1979년 자치권을 얻었고 2008년에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덴마크로부터 연간 약 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완전한 독립을 꿈꿉니다. 미국이 땅을 사겠다는 제안에 덴마크는 모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역시 땅은 파는 물건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 이들의 고민을 깊게 만듭니다. 결국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히 북극에 버려진 얼음섬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덴마크는 전통적인 주권을 지키려 하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려 하며 그린란드 주민들은 그 사이에서 진정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일까요? 아니면 강대국들 사이의 거친 갈등일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에릭이 희망을 품고 이름 붙였던 이 그린란드는 이제 21세기형 골드러시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얀 땅이 앞으로 세계사에 어떤 결말을 써내려갈지 우리는 그 변화의 파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